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 그리고 빈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19세기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프랑스만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과서에 나온 다른 나라들 살펴볼 텐데요. 영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이렇게 네 나라 살펴볼 겁니다. 19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연표는 넘어가고요.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혁명이 빨리 일어났죠. 한 세기가량 혁명이 빨리 일어나고 정치가 안정되었다. 의회 중심의 정치, 왕도 의회 안에 있는 입헌 군주제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의회 주도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의 의회가 어떤 개혁 정치들을 펼쳤는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일을 의회가 하게 됩니다. 심사법이라는 법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심사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영국 혁명 배우면서 얘기했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의회를 국교회를 믿는 사람들, 국교도가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교도들이 국교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안, 심사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임스 2세가 이 심사법을 무시하면서 가톨릭 믿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다가 왕이 맘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당시에 들었다고 했죠. 이렇게 종교를 차별하는 법안을 의회가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영국의 종교적인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되었다. 자유주의가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이제 선거권 관련된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18세기 중후반이 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러면은 그 인구 비례에 맞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거구 조정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가 바글바글한데 의원은 별로 못 뽑고 인구가 거의 없는데 의원을 많이 뽑고 그래서 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선거구를 부패 선거구라고 불러요. 영국의 의회가 이것을 개혁해요. 그래서 개혁하는 과정에서 개편하는 과정에서 선거법도 개정을 해서요. 신흥 상공업자들 산업혁명 이후에 돈을 벌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리도 조금 넓어지게 되죠. 정치적 자유주의도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권을 받은 돈 많은 사람들 말고 선거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정치적 자유주의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자기들한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인민헌장이라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문서를 발표하고요. 여러 차례 시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인민헌장을 영어로 차터라고 하고요. 이 차터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여러 운동을 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51쪽 교과서에 이 인민헌장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통선거와 비밀선거, 오늘날에는 당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선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의 재산 자격을 철폐해라. 의원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자격 철폐하고 그다음에 의원이 되면 수당을 줘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리스 아테네 배울 때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에 수당을 줬죠. 수당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대가로서 뭔가 돈을 받거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거와 이런 재산과 관련된 규정들을 통해서 노동자들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반세기 이상이 걸려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전부 받아들여집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차티스트 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꽤 있었거든요. 면방 직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이 여성들도 차티스트 운동에 참여했는데 인민헌장에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남성들의 참정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유주의를 조금 더 확대시켰는데요. 공물법과 항해법이라는 규제 법안을 철폐합니다. 공물법은 이제 영국에 곡물을 수입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관세로서 좀 제한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있었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물법 때문에 곡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곡물을 싸게 살 수 있어야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최저임금법 오늘날에 있죠. 최저임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월급을 적당히 주면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이 막 생기던 시기에 공장 주인들은요 월급을 별로 안 줍니다.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 줘요. 그러니까 곡물이 싸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공장에 와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 규제를 철폐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조금 있지만 이들의 의도를 보자면은 조금 별로 좋진 않아요. 그다음에 항해법이라는 법도 폐지를 하는데요. 항해법은 미국 혁명 배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법이에요. 영국 식민지 또 영국에 관련된 상업행위는 영국에 등록된 배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법이 항해법인데요.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원래 항해법의 적용을 잘 안 받았어요.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영국이 중상주의적 통제를 하면서 이 항해법을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적용합니다. 이게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폐지해요. 왜냐? 산업혁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을 빨리빨리 수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걸 영국 배로만 하려니까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배를 쓰는 게 오히려 편하고 빠를 때도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 항해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가 한 단계씩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여러 왕국과 교황령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북부 이탈리아에 간섭을 하고요. 일부 지역은 지배를 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나뉘어졌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됐고요. 중프랑크가 이탈리아의 기원, 동프랑크가 독일의 기원이 됐다 그랬는데 중세 기간 동안에 중프랑크와 동프랑크 모두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죠. 제후들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방 분권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색이 좀 강해요. 거기에다가 이탈리아 중부에는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교황령이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과 교황의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게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는 이슬람 세력, 노르만 세력, 여러 세력들이 번갈아 가면서 침입하고 나라를 세워요. 중세 동안 굉장히 혼란한 역사를 보냈던 게 이탈리아입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또 교황령 여전히 있고요. 남부 지역은 또 다른 국가가 등장해 있고 또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독립된 도시 국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중세를 거쳐서 19세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려면 통일된 국가,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대부분 실패를 하고요.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이탈리아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 이탈리아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사르데냐 왕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합니다. 이 사르데냐 왕국에 카보우르라는 재상이 있어요. 뒤에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안경 낀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이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을 지원해요. 이 시기에 유럽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이탈리아의 편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라들의 지원병을 보내고 동맹을 맺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지지를 얻어낸 다음에 이탈리아 중북부를 병합해요. 정치적으로 병합하기도 하고요. 무력으로 병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합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는요.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요. 의용군, 스스로 모인 군대예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이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스스로 모인 군대, 의용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를 막 점령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를 전부 점령합니다.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는 자기가 점령한 땅을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한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랬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탈리아 민족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탈리아는 오늘날까지도 남북의 갈등이 좀 있어요. 경제 구조상의 차이도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간략한 역사, 많이 분열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도 조금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여러 차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또 그 안에 여러 제후국들이 있었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졌고요. 빈 회의에서 정통성의 원칙, 과거로 돌아가자 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있던 여러 제후국들이 각자 독립된 국가로서 이제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빈 체제 이후에 소국으로 분열됩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데요.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독일을 통일한 건요. 프로이센이었는데요.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철혈 정책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철혈 정책은 군대를 키우자라는 정책이었어요. 다른 말로 군비를 확장하자,
군사력을 강화하자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요. 독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여러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보오 전쟁. 보는 프로이센이고요. 오는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사실 같은 독일 민족이에요. 근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독일 민족의 누가 제일 강한 나라냐, 최강자냐 이걸 두고 갈등을 하기도 하고요. 독일이 통일을 할 때 오스트리아까지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거기에 승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 통일을 이제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보불 전쟁. 불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와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를 하게 돼요.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돼요. 프랑스는요. 독일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독일이니까 이들이 작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프랑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강한 나라 있는 것보다는 약한 나라 여러 개 있는 게 조금은 수월하겠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좀 견제했었는데 보불 전쟁으로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을 견제하고 방해할 만한 국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을 선포하면서 독일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하고 통일하게 됩니다. 이 통일 이후에 이 독일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해요.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산업혁명으로 금세 영국을 따라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을 했죠. 대서양 연안에,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근데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요, 태평양까지 도달하게 돼요. 서쪽에 있는 영토를 돈으로 사들이기도 하고요. 프랑스나 러시아로부터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이런 지역들을 사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멕시코랑 전쟁을 해서 텍사스, 뉴멕시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들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비어있는 땅들을 이제 개척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서요. 19세기 중엽이 되면 오늘날의 미국 그 영토를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19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고요. 이주해온 사람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 서쪽 지역을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서쪽 지역의 빈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머물러 살면은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법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막 이주를 해 가기도 하고요. 외국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서쪽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이제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에서요. 미국에도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남북 대립이 일어나요. 남쪽과 북쪽의 경제 형태가 조금 달라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미국의 남쪽 지역은 농장에서 목화를 기르는 그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목화를 길러서 영국에 수출을 해요. 그리고 이 목화는 노예들이 재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에 찬성을 했고요. 영국에 수출을 하려면 수출 규제가 없어야 돼요. 또 수입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다른 나라도 규제를 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무역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공장들이 들어서요. 근데 아직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기술력을 좀 지키기 위해선
우리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고호무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노예를 부리지 않죠. 임금 노동자를 부려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임금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갈등을 벌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개척한 서쪽 지역에서 노예제에 대해서 또 무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이게 굉장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링컨이 사실 처음부터 노예를 무조건 해방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노예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쪽 지역에 새롭게 개척한 땅들에서는 노예 제도를 좀 거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지역들이 많아지면 남부의 노예제를 찬성하는 지역들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남부 지역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남부 지역 주들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없죠.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발발해요. 이 전쟁을 남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시빌 워라고 해요. 내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내전,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을 결국에는 선언하게 되죠. 이 시기에 다른 국가들에서는요, 노예가 이미 해방되었거나 해방되고 있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은 노예 해방에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북부 지역에 엄청난 여론의 유리함을 안겨다 줍니다. 거기다가 사실 남부 지역에 독립하겠다라고 나섰던 주들이요, 상대적으로 머릿수가 적고요, 경제력도 좀 약해요. 더 넓은 땅, 더 넓은 사람들, 더 넓은 경제력,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건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국제 여론도 북부에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남부를 지원해준 세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면에서 우세한 북부가 남북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다시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이제 북부가 승리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미국이 다시 남북전쟁 이후에 지역 간의 통합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륙 횡단 철도를 놓으면서 지역 간의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지역 간 통합이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륙 횡단 철도를 통해서 각 지역에 생산된 물건들이 혹은 원재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산업화도 더욱 촉진이 돼요. 그리고 미국에 이런 여러 기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고요. 노동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수요도 증대되고요. 시장도 확대돼요. 그래서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을 해나가고 또 독일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잘 해나가서 영국을 따라잡게 되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미국 네 나라의 19세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